자, 이제 사회편 들어갑니다. 사회 구조의 변동인데요. 임진왜란 이후에 납속책입니다. 일정 부분 납속책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면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공서의 비용을 납부하고 이제 신분을 바꾸는 거고, 공명첩은 양반을 사고 파는, 그렇죠, 첩지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상민의 수는 폭발적으로 줄어버리는 신분체제의 동요, 신분제의 동요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고려 그리고 조선까지 해서 귀족, 양반층은 상위 4%의 특권층이었는데, 이때 이제 납속책과 공명첩으로 인해서 이제 돈이 최고인 세상이었죠. 돈을 주고 관직 혹은 신분을 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변화되면서 양반이 약 80%에 육박합니다. 수치로 따지면 70 몇 프로인데 저는 그냥 반원점에서 한 80%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반이 양반들 같지가 않아요. 예전엔 양반의 특권을 유지하기 쉬웠단 말이죠. 4%밖에 안 되니까 특권층이야. 그래서 니들은 여기 못 올라와. 그러니까 숙여야 돼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 속칭 개나 소나 다 양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에 대한 우대도 사라지고요. 서로 다 양반이니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알게 모르게 사상적인 변화가 생기죠. 평등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자, 일단 분화가 되는데요. 양반이라는 것이 여러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예전에부터 양반이었던 상위 4% 양반들 있잖아요. 그들은 구향, 옛날부터 양반이었다라는 구향이라 부르고, 그리고 새로 돈 주고 사서 양반이 없었던 양반이 생긴 새로운 양반, 신양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의 수가 증가되면서 구향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특히나 권반, 권한 있는 양반이죠. 예전부터 중앙의 특권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앙의 특권층은 권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향안이라든가 청금록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쉽게 뭐 다 같은 건 아니지만 쉽게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안이라고 하면 유양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유양소는 원래부터 그 양반이었던 사람들만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러니까 원래부터 양반이었고 지금도 양반인 사람이 명단이 향안이고, 그리고 청금록이라고 하면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간의 족보, 그렇죠? 족보. 왜냐하면 신양들은 족보가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새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족보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족보 같은 것으로 원래부터 우린 양반이었고 니들은 가짜 양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권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몰락한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겠죠. 그래서 지방 양반, 향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향촌에서는 어느 정도 위세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자, 하지만 이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계속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집안에 있었던 재산들이 계속 깎아먹겠지. 시험 볼 때마다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가난해진단 말이죠. 그래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부터 양반이었어 하는 잔반들, 무늬만 남은 장반들이 생겨요. 그래서 몰락한 양반들을 잔반이라고 불렀고, 자, 새로운 양반들은 대부분 분홍 출신이 많았습니다. 부유한 농민, 그렇죠. 그래서 양반을 사는 거지요. 신분을 매매하고 또 이런 일들을 벌이니까, 야, 이거 짜증나네. 우리도 원래 양반인데, 원래가 아니고 우리도 양반인데 이것들이 짜증나게. 그러면 이것을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를 위조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특히나 이 신양들은요, 권반한테 덤빌 수 있겠어요? 못 덤비죠. 원래부터 특권층이니까 얘들한테는 아예 덤빌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지방에 있는 향반들 있죠. 얘들하고는 한번 해볼만 하거든? 근데 나는 얘들은 이겨 하는 계층이 있죠. 잔반. 이것들은 뭐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 향반, 잔반에 대해서 신양이 도전을 하기 시작해요. 니들만 양반이냐? 우리도 양반이야. 법적으로 양반이야. 라는 신양의 도전이 생기는데, 그것을 가지고 향전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의 전쟁이죠. 그래서 양반들이 신양이 구양에게 도전을 하는 것을 향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생기죠.
자,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쪽에 두 명의 양반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한 양반은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비단 옷 입고 이제 풍채 좋은 양반이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저쪽은 갓이 그냥 거의 뭐 찌그러지고 그리고 뭐 누더기처럼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두 명 다 양반이에요. 딱 지나가는데 이 비단 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어디 쌍것이 누더기 옷 입은 사람이 어디 쌍것이 고개 빳빳이 쳐들고 인사도 안 해! 라고 얘기하니까 뒷짐 딱 치는 사람이 오호 이 양반아 나도 양반이야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향전.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구양들은 안 되겠다 이거 막아야겠다 원래부터 우리의 특권을 유지해야겠지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자, 배경은 당연한 거죠.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그리고 이제 향전 같은 것들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자, 우리는 지방이죠. 그래서 동약을 따로 실시한다라는 거죠. 원래 지방에 향약이 있었잖아요. 그 동네 고을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향촌의 자치규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반이고 평민이고 다 지켜요? 짜증이 확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네에 규약, 자치규약을 만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마을, 동족마을을 만들고 동성마을을 만들어서 그들의 마을에게만 해당되는 자치규약을 만드니 이것이 동약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거에 뭐 지킬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특권층이니까 이런 게 돼. 그리고 니들은 없잖아. 뭐가 없어요? 조상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을 모시는 사당을 많이 만들 거야.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청금록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청금록, 그리고 향안,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특권을 유지하려고 구양들이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고. 자, 이제 중인들 한번 볼까요? 중인. 중간계층이 제일 짜증나요. 왜? 양반은 양반대로 양반 위세를 지켜요. 잔반도 양반이에요. 그런데 이 농민들, 내가 거느리고 있었던 이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양반이 돼서 나한테 윽박지른단 말이야? 어이가 없죠? 중인들이 짜증이 납니다.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사회적 역할은 우리가 크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역관 있죠. 역관은 통역관입니다. 통역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관인데 중요한 일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짜증이 확 나죠. 게다가 고급 관료로 되는 길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고급 관료가 되게끔 도와주시오 라고 하면서 상소운동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안 들어주죠. 이것을 계속 얘기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정조 때 여기 나오네. 정조 때 규장과 검사관으로 등용되는 이런 서얼 출신들의 관리들이 생기게 되고 자, 아무튼 서얼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과 응시가 금지돼요. 짜증이 확 나죠. 우리는 문과에 못 올라가요. 하지만 무반만 낸단 말이죠. 왜 우리는 못 올라가느냐? 이것도 해달라라고 요구는 하지만 계속 실패해요. 자, 통역관 짜증 나는 거예요. 청과의 외교 업무, 서학, 외래 문화 수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대우를 못 받아요. 자, 철종 때 드디어 물과 급제자에 대한 서열 차별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들 문과시험 보게 해줄게. 아이고 불쌍한 놈들. 이렇게 되면서 신해년에 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해년에 허통했다라고 해서 신해 허통인데 이때 철종 때 문과 급제자 제한을 철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안 된다 하면 중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짜증 확 나네? 그래서 납속책, 공명첩을 활용해서 양반으로 바꿔버려요. 자, 이제 농민들 한번 봅시다. 농민이 분화되는데 웃기는 거예요. 농민이 뭐가 있다고 분화를 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지금 조선 후기예요. 돈이 많은 농민도 있고 돈이 없는 농민도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농민 자체에서도 분화가 되고 특히나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경제편에서 광작을 공부했잖아요. 농민이 농민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신부는 농민인데도 숙여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농민들이 분화됩니다. 상층과 중층 그리고 하층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봅시다. 배경. 농업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력이 증대되죠.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이 생겨요. 광작 같은 걸 하면서 상층. 자, 지주층이죠. 그래서 지주층은 농민이 농민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나리 대접을 받는 농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조금 더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반이 돼버리죠. 그래서 분홍층은 양반으로 막 가버려요. 그래서 상층 농민은 그래도 살만했어요. 자, 중층은 뭡니까? 자영농, 아직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지주계층으로 소작을 경영할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의 농경지가 있는 사람들 혹은 그게 없어서 소작을 하는 사람들 이 정도만 해도 중층이에요. 하층은 뭡니까? 아 이것도 못해요. 농사도 못 지어요. 그래서 노동자로 전락해버립니다. 비용받고 노동자하는 임노동자. 그리고 이것도 안 되겠다. 농민을 이탈해버립니다. 그래서 광촌, 어촌, 게다가 유랑민 여기 안 써놨지만 도적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몰락을 하는 이런 세상이 조선 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왜 농민들이 목숨 걸고 돈을 모아서 양반이 되려고 하는가라는 거죠. 일단 여기 면제돼요. 좋잖아요. 양반들의 지배층에 수탈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양반들이 야 내놔 돈 내놔 세금 내놔 안 줘도 돼요. 왜? 나도 양반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경제활동을 해요. 자 조선 후기에 가면 자 중농억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상공업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그 상공업을 못하게 해요. 와 이게 천한 놈들이 하는 거야 라고 하죠. 그래서 농업이 중요시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을 벌기에 상공업보다 더 좋은 건 없지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은데 양반들이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돼버리는 거야. 차라리 양반이 돼버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거죠. 그러면 양반이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나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무런 구애도 안 받고.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게다가 이것도 손댈 수 있지요. 뭐예요? 약도 손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농민이었는데 신분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 법을 만들 수가 있으니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딨어. 그러니까 목숨 걸고 돈 벌어서 양반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자 노비를 한번 볼까요? 노비제도가 변화합니다. 신분산승. 그래서 군공을 세우는 노비들도 생겨요. 그러면 양민으로 되기도 하고 면천되는 거죠. 그리고 납속을 통해서 납속식이 뭐예요?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아에다가 나 얼마 주고 노비 신분 면제해달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신분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납공노비로 국가에서는 전환을 합니다. 원래 입영노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가 있었는데 이제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관공서에다가 신공을 바치겠다라는 거죠. 비용을 어느 정도 낼 테니 나 이제 여기서 해방시켜 달라라고 하는 노비들이 생겨요. 납공노비로 바꿉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노비가 많아지면 안 돼요. 차라리 이 노비를 양민화시켜서 평민을 만들면 국가 세금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노비 종목법으로 해서 노비의 수를 줄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노비의 어머니가 양민이면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노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노비 수가 줄 것이고 자 그리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공노비를 해방시킵니다. 순조 때 중앙에 관서 6만 6천 명의 공노비를 싹 다 면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6만 6천 명이 뭐가 되죠? 농민이 되니까 뭐 내야 돼요? 얘들도 세금을 내지요. 자 하지만 얘들은 기분 좋죠. 그래도 좋아요. 노비보단 나니까. 자 그리고 1894년 근대사 개항 이후가 되면 가부개혁에 의해서 신분제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노비 제도가 아예 없어져요. 평등한 세상이 되는 것이 가부개혁 때. 자 일단 봅시다.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노비가 되는 방법. 신분의 법은 일천즉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비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국가 재정은 땅에 떨어져요. 자 조선 후기 가니까 안 되겠다. 노비 종목법으로 해서 노비 수를 감소시키고 그렇다면 이 노비들이 세금을 내니까 국가 재정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순조 때 하물며 공노비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렇죠? 6만 6천 명을 해방시켜요. 얼마나 국가 재정이 땅에 떨어지는지를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 노비를 노비를 줄여서 세금을 얻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겠다. 아예 이제 노비 제도를 없애버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가부개혁 때는 평등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노비제도는 이 정도 하고요. 향촌사회의 변화를 봅시다. 자, 향촌의 변화예요. 17세기 이후, 18세기 이후. 자, 17세기 이후에 예학과 보학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가부장제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폐쇄적인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 조선 후기입니다. 자, 친형제도는 뭐냐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대체로 이런 거예요. 남자 집과 여자 집에서 이제 남녀가 혼인을 하면 보통 여자 집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끝나자마자 남자 집에서 시집살이를 하는 것이 친형제도. 혹은 결혼식 자체도 남자 집에서 하고 남자 집에서 시집살이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친형제도예요. 이게 뭐예요? 가부장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자 중심입니다. 남성 중심에서도 장자가 최고예요. 그것이 이제 장자 중심의 제사 상속이었죠.
18세기 이후에 가면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되고요. 아들이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자를 드립니다. 양자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양자를 무조건 드려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부계 위주의 족보, 남성 중심의 족보를 편찬하게 되고, 동성마을, 뭐 이런 것들 다 남성 중심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고, 호구를 파악하는데 3년마다 뭐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 단 성인 남자만 조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렇죠? 진짜 사람 취급 안 했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일단 그 국가를 운영하는 건 남자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벌써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사회 구조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정리를 했어요. 간단하게. 고려시대 때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나이에 따라서 호적에 등재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여성도 그 제사도 여성이 지낼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여성이 호주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여자도 똑같은 사람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호주가 될 수도 있고 제사도 지냈고 그리고 남녀가 똑같이 상속을 받았어요. 아들, 딸 구분 말고 상속을 똑같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의 집에서 사는 대릴사유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남녀평등 사회였는데 예학과 보학이 발전하면서 폐쇄적인 가부장 사회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부터 지금 공부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녀에 대한 이런 남녀 상황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사회 동요 한번 볼까요?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일단 신분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정이 문란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대충 공부했는데 전정, 그래서 전세, 그렇죠? 은결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장부를 속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반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게 되고요. 군정 보면 인징, 족징, 황구청정, 백골, 징포 하면서 말도 할 수 없이 굉장히 많이 걷었단 말이에요. 자, 환국제도 있어요. 쌀이 환국이 뭐예요? 춘대 추납이에요. 그래서 환국 미의 문란인데 자, 환국 의창이 있죠. 의창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곡식을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부패한 탐관 오리들이 10가마를 빌려주고 11가마를 갚게 하면 되는 건데 이 10가마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마누라 내가 황국미 가져왔으니까 요걸로 밥 해먹자. 그러고 밥을 해먹으러 딱 열었더니 이거는 못 먹는 거야. 쌀이. 어떻게 한 거냐면 쌀 3가마만 흰쌀이고요. 7가마는 모래 그리고 쌀 껍질 요런 거예요. 그러니 10가마를 갖고 와서 11가마를 내면 그럼 몇 가마를 주는 거야? 이자가 몇 개예요? 8가마, 이게 몇 프로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차라리 그래 이걸 그대로 주면 엄청 고맙죠. 차라리 3가마 빌려서 11가마니 갚겠다 이거야. 근데 이 3가마하고 7가마를 싹 다 섞어요. 그래서 팍 섞은 다음에 다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쌀, 모래, 겨가 다 섞여 있는 10가마를 준다니까. 그러니까 황국미를 주면 아낙네들이 황국미를 쫙 마당에다 펼쳐놓고 쌀을 고르는 게 일이었다고. 그러니 이게 지금 세상에 보통 일이에요. 그러면 이 7가마니는 어디 갔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죠? 뭐 어디 가요? 얘들이 착복한 거지.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이렇게 되니까 도적대는 증가하지요. 왜? 원래 어제 그냥 평민이었어요. 농민이었는데 오늘 그냥 산도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세상 내가 그냥 도적대가 되고 말아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국외적으로 보면 이양선이 출몰을 하는데 이양선은 뭐냐면 자 일단 19세기 정도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 4대 했던 청나라 이 큰 나라가요. 전쟁이 터져요. 그러면서 그 유럽 열강애들에게 전쟁은 계속 집니다. 전쟁 지고 땅덩이를 떼주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쪽은 독일한테 져가지고 땅을 떼주고 이쪽은 영국, 조금 있으면 이쪽은 일본한테도 떼주고요. 이쪽 프랑스한테 떼줍니다. 청나라는 짜약간해져요. 그리고 러시아가 막 내려와서 전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막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는 죄다 서양 애들이 여기에서 살고 있어요. 게다가 조금 있으면 일본 애들도 미국한테 털려가지고요. 여기는 일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본이라고 써요. 하지만 읽을 때는 미국이라고 읽으면 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양 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름하여 이것이 뭐예요? 이양선이에요. 모양이 다른 배다라는 건데 이게 조선 후기에 막 둥둥 떠다녀. 그러니까 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이 멀리서 보면 뭘로 보이겠어? 농민들이 이걸 보면 이거 괴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괴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이거보다 더 큰 배는 산으로 보일 것이고 이 산 같은 이양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종말이 도래했다라는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언사상이 팽배해져요.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야. 그래서 비기도참설, 정감록, 말세, 도래, 왕조, 교체, 변란 이런 것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미륵신앙은 뭔지 아시죠? 미래의 부처님이 오실 것이다. 지금 현생은 완전히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정감록은 이 이시성의 나라는 이제 끝을 다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시성의 나라, 최시성의 나라 이런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정감록이고 그리고 이제 도참설 같은 경우는 그냥 풍수지리에 관련돼 가지고 나라가 이제 종말이 다가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예언서 이런 것들이 막 팽배해지고 막 그냥 민심이 흉흉해지죠. 게다가 이때쯤 되면 자연재해가 완전히 크게 달합니다. 그러니까 가뭄 극심하죠. 먹을 건 없죠. 게다가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붕당 정치 이것도 아니고 환국이 벌어지고 게다가 뭐 왕들은 아들내미 죽이고 신하들이 왕들 죽인다고 엉망진창이고 세도 정치 들어가서 세도 정치 돈 없는 사람은 아주 무시당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자연재해까지 겹치니까 누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신앙이 또 이런 무격신앙, 미륵신앙 보셨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조선 후기예요. 신문제는 동요하고 엉망이죠. 자, 천주교 한번 봅시다. 이 마당에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이 성리학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리학 때문에 무너졌고 유교, 나 유교 이런 거 너무 싫다.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할 것이고 이제 드디어 천주교가 들어오는데요. 17세기 서학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신앙으로 형성이 되는데 맨 처음에 천주교라는 건 학문으로 들어가고 종교로 발전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말 그대로 서학이에요. 서쪽의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북학이라는 거 있죠. 북학 사상이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북학이라고 하면 북쪽의 학문, 그러니까 서양의 기술, 선진 문물은 그냥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쪽의 학문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서학입니다. 근데 이 서학의 내용을 누가 들어와요? 거의 실학자들이니까 남인 쪽, 그렇죠? 남인 계통 실학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학자들이 이 서학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연구하다 보니까 이 실학의 내용 중에 일정 부분 뭐가 있었냐면 천주교가 있었어요. 이게 천주교가 여기 있었네? 천주교의 내용이 굉장히 좋네? 뭐예요? 평등사상이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늘신이 따로 있잖아. 그래서 천주를 믿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부분 실학자들이 천주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로 17세기에는 뭐로 들어와요? 학문으로 들어옵니다. 학문으로 들어왔다가 들어온 조선 내에서 발전시켜서 종교로 발전되는 것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맨 처음부터 종교로 들어왔다 X예요. 자, 탄압, 평등사상입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탄압을 하는데 이유는 평등사상 때문이고 게다가 이놈의 천주쟁이들은 제사 의식을 거부한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한 게 정부 입장에서 얘기한 거야. 저도 저 종교를 비하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자, 제사 의식을 거부하고 그러면 조상도 없는 근본 없는 놈들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교로 규정해서 그래서 탄압을 합니다. 이건 사이비 종교다. 그래서 탄압하게 되죠. 이 탄압이요 박해로 나타납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신해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정조 때 일어난 건데 이제 정부에서 이걸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평등사상 이건 역모입니다. 왜? 왕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뭐 왕하고 뒤하고 노비하고 왕하고 똑같다고? 이것들이 제정신이 아니네? 이거 역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모를 뒤집어 씌운 사건들이 많은데 이게 신해 박해입니다. 천주교 박해. 진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정조 때예요. 진산에서 천주교 신자 윤지충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양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의 장례를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어머니 시신을 갖다 불을 질러버리고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른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봤을 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부는 유교잖아요. 유교주의, 충효, 예절, 충효 이것을 거부한 거야. 어떻게 어머니한테 불을 지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서 이것들 완전 사이비놈들이다 그러고 다 죽여. 그래서 정부에서 사형 처하고 끝낸 사건입니다.
자, 신유년에 박해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이게 1801년인데 누구 때요? 순조 때죠. 순조 때라고 하면 정조 때 있었던 실학자라든가 정조 때 관련된 신하들을 싹 다 박해하고 있을 때, 탄압하고 있을 때 순조 때입니다. 그렇죠. 세도 정치가 들어왔을 때 아직도 정조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중앙 관직에 있어요. 잘 걸렸죠? 노론 벽파 세력들이 이것들 봐라. 그런데 얘들 대부분 정조판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 실학자잖아요. 실학자? 이것들 천주쟁이들이네. 이것들 사이비 종교를 믿는 놈들이네. 싹 다 죽여.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론 벽파 세력들이 남인시파 보세요. 이 남인시파라고 하면 남인 세력들 그러니까 실학자 눈에 가시거든. 싹 다 제거할 때 정치적인 타답을 위해서 종교를 갖다 들이민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박해한 사건이 신유년에 있었던 박해입니다. 그래서 정약전, 정약용 여기에 보시면 정약전, 정약용은 유배를 가는데 정약용의 형이죠. 정약전 작은 형이고 큰 형은 정약종이에요. 사형당합니다. 싹 다 죽여버리고 정씨집안을 싹 다 죽여버리고 이승훈 최초의 그 세례를 받았던 이승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 가죠. 그리고 정약전은 흑산도에 유배 갑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 가서 자신의 책을 저술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일생 동안 한 500권의 책을 씁니다. 엄청나죠. 대단한 양반이죠. 정약용. 정약전도 정약용의 형이잖아요. 흑산도에서 세워라 내워라 참 낚시나 하자 그러면서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고기들이 막 잡혀요. 뭐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신기하죠. 남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탁분 떠가지고 딱 해서 집에 가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또 낚시는 야 이렇게 해서 막 탁분을 떠다 보니까 어류 백과사전이 생겨버렸어요. 그것이 이름하여 자산어보입니다. 시험에 2번인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정약전이 자산어보, 어류 백과사전도 이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용감했다. 라는 거죠. 자, 황사영 백서 사건인데요. 황사영이라는 분이 신유박해에 대해서 요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걸 정치로서 이용해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죽여? 그래서 황사영은 당시에 베이징 주교, 프랑스 주교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베이징은 아까도 보셨지만 프랑스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주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좀 심각한데요. 뭐냐면 자, 우리가 천주교를 믿어야 되는데 이 천주교를 중앙정부에서 박해하고 있으니 니들이 군사력을 들고 와서 조선을 혼내줘라라는 거죠. 조선을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를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무서운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청나라, 여의치 않으면 청나라의 하나의 성으로 편입시켜서 이거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을 멸하고 청나라의 일부로 편입시켜서 천주교를 믿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내용이 옷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이 보내는 과정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우리나라 포졸 군관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딱 봤더니 이거 영모네 그러면서 난리가 났던 사건이 황사영 백서 사건입니다. 이거 황사영 백서 사건이 출제가 된다면 신유박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기해년에 박해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거 헌종 때죠. 그래서 세도정치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박해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별의별 박해들이 다 있고요. 우리 천주교 종단을 만들기 위해서 저 프랑스 신도들이 와가지고 요거 했고 신도들이 와서 포교 활동하고 이런 내용들 다 있는데 우리 시험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렇게만 아셔도 되고 기해 박해의 내용은 거의 안 나옵니다. 신유 박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진산 사건도 그 다음으로 아셔야 되고 병인 박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강력한 박해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근대사 가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흥선 대원군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앞자 따고 하면 신신기병이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해유 두 번째 거 기병이라고 외우면 되겠다. 해유 기병. 그러면 앞에 신자 붙이면 되죠. 그래서 신해 박해, 신유 박해, 기병, 기해 박해, 병인 박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까지 순서까지 나오면 진짜 어려운 거고 가나다라 해가지고 이 내용을 막 내버리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온다면 신유박해만 기억하시고 이거 기억했다 그러면 시간 조금 남는다 그러면 기해박해 기억하세요. 이 병인박해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계양기 가면 이제 근대사 가면 그때 엄청나게 시간 투자해서 많이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동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1860년 경주 출신 최재우가 창시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라는 거예요. 이름이 좀 그렇죠? 동학이죠. 자, 보세요. 서학이 뭐였어요? 천주교였어요. 자, 천주교의 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평등 사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등 사상과 더불어서 제사를 금지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탄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었던 조선의 많은 학자들 그리고 백성들도 천주교가 다 좋다라고 찬성하지 않아요. 이 중에서도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는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만의 종교를 따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동학이에요. 그래서 서학에 한다라는 이름으로 동학을 만듭니다. 그래서 동학에는 무조건 평등 사상은 나타나요. 그래서 평등 사상이 나타나는데 제사는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간 신앙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동학을 만든 것이 최재우가 1860년에 만든 종교 동학이었다라는 거죠. 사상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민간 신앙까지 싹 다 아울러서 우리 민족 종교를 만들자라는 것이 동학이었어요. 시천주와 인내천인데 여기에도 하늘님이 따로 계십니다. 시천주 하늘님이 따로 계시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건데 이것은 이 동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인내천이죠. 자, 이 최재우의 동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곧 하늘이다라는 거죠. 인내천 사상을 나타내고 있고 저 동상이 나타나면 무엇을 풀어라라는 겁니까? 동학을 풀어라예요. 자, 탄압. 조선 정부는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평등이죠. 어딨어? 지웠네. 평등이라는 거. 요거에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조선 정부 역시 이것도 사이비 종교다라고 단정 짓고요. 이 최재우 이놈 잡아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세 무민의 죄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하는 사이비 종교의 수장이다라는 오명을 씌워서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탄압하면 할수록 더욱더 발전하고 증가됐지요. 그래서 이대 교주 최시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시영은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지금 교단도 없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무시를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종교로 믿음을 받고 그리고 이 불쌍한 조선 정부, 이 불쌍한 사람들을 교화시키려면 교단을 따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교단을 정비하고 더욱더 탄탄하게 꾸려나가는 동학입니다. 그래서 교리도 정리하는데 동경대전이에요. 이름하여 경전이잖아. 그렇죠? 경전을 또 만들고요. 용담유사라고 해서 읊는 거죠. 일종의 찬송가 뭐 복음송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학의 그 경전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요거를 또 한문도 만들고 한글도 또 따로 만든 것이 동학의 이대 교주 최시영이다라는 거죠. 문화편 조금만 더 합시다. 너무 짧게 끝내면 또 힘 빠지잖아. 문화편 또 길 건데 조금만 더 하고. 자, 문화편은 조금 들어갑시다. 성리학과 양명학인데 성리학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절대화. 자, 조선 후기로 가면 후기로 갈수록 보세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되게 웃겨요. 자, 유교 중심의 성리학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성리학의 나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상공업도 무시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발전 무시해버리고 분명히 세계는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기술도 천시하고요. 뭐 하자는 거예요? 공부하자는 거예요. 공부만 계속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병폐가 이렇게 폐단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에 유교의 변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것은 우리 백성들의 입장이고요. 중앙정부의 관리라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까요? 관리, 산업공상의 유교적 경제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비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더 많이 할수록 대단하고 높은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관리들은 더욱더 절대화가 돼요. 그래서 성리학, 이 사회 병폐의 모든 것들은 성리학의 해결점이 있다. 그래서 성리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 문제점을 성리학으로 해결을 하자라는 거죠. 자, 이 성리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심화시켰다가 보니까 이 관리들이요. 다툼이 생깁니다. 논쟁이 생기는데 그것이 호락 논쟁이에요. 자, 호락 논쟁. 일단 노론 중심에서 심성론인데 인간 중심의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대한 논쟁이 생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자, 인물성 이론, 인물성 동론인데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 아니다, 같다. 뭐 이상한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뇌가 어떻게 되셨나? 그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자,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습니다.
자,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리학을 절대화하다 보고 심화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발전하는데 요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 물은 사람하고 좀 틀리잖아요. 제가 볼 때도 사람하고 물건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물은 어디를 빗댄 거면 청나라를 빗댄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자, 봐봐. 조선 인물성 동론이라고 하면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조선과 청나라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청나라를 사대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청나라 대국을 섬겨야 되고 대국의 기술력을 배워오는 게 맞다. 북학으로 빠지는 거죠. 자, 보자. 인물성 동론,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봅시다. 자, 인물성 동론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청과 서양들 다른 나라의 것들을 다 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북학을 발전시켜서 개화 다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애국개몽 운동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고. 자, 거꾸로 볼까요? 딱. 자, 여진족하고 어떻게 조선하고 같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명나라면 몰라도 청나라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우리하고 틀린 놈들이고 오랑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쳐야 돼요. 북벌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인물성은 틀리다라는 이론은 뭐냐면 인간과 사람의 본성이 틀리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청나라하고 우리하고는 본성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서양의 배타적 성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쟤들하고 수용할 수 없고 쟤들이 덤빈다면 우리가 때려야 된다라는 거죠. 위정척사 사상입니다. 위정척사라는 것은 뭐냐면 성리학이 정도예요. 성리학이 정도고 정교다라는 거죠. 종교이면 학문이 성리학이다라는 거죠. 이것 뺀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다 배척한다라는 것이 위정척사 사상입니다. 하물며 이 여진족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얘들은 정벌 대상이야. 이렇게 가는 것이고 자, 보세요. 위정척사, 개화, 느낌 자체가 좀 틀리지 않아요? 위정척사는 격하죠. 안 돼! 아니 되옵니다. 이거죠. 나중에 일본 놈들이 우리 국권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역시 이놈들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들고 일어납시다. 이것이 의병운동이에요.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은 의병으로 가는 거고 개화 사상은 애국개몽운동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A라는 분과 B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해요. 저 소와 사람, 이제 농사 짓고 있는 사람, 소를 데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얘기해요. 저 소와 사람의 본성은 같을걸? 이라고 가. 아니야, 틀릴걸? 이라고 하면서 나. 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가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찾는 건데 나 해가지고 의병사상으로 계승되었다라고 하면 뭐가? 인물성 이론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인물성이 틀리기 때문에 위정척사 사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청나라 깨야지요. 그러면서 의병운동으로 가야 되는 거다. 아니다.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나라한테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북학으로 가는 것 인물성 동론이고 그러면서 개화사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물성 이론이냐 동론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자. 이걸 외우고 보자라는 거죠. 인물성 이론은 호론이고 인물성 동론은 낙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예요? 심성론. 이거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호락 논쟁인데 호락 논쟁은 이동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호락 논쟁은 이동한다라니까 호론은 이론, 낙론은 동론. 됐죠? 와, 외웠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같고 틀리니까 이렇게 연상이 될 겁니다. 요거까지만 공부해도 우리는 굉장히 득이 되는 거예요. 요거 호락논쟁 한 문제 맞췄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성리학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 상대화하고 사회 모순의 해결은 성리학에서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사회 병폐는 성리학에서 나왔는데 성리학자라는 사람들이 성리학을 다시 가지고 해결을 보려고 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윤휴, 그리고 박세당, 정약용, 이익, 안정보, 정제도, 최한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윤휴와 박세당은 거론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윤휴라는 분은 유교경전을 따로 독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하의 많은 이치를 어찌하여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일까? 라는 거예요. 주자, 너만 아냐. 나도 안다라는 거죠. 주자는 다시 태어나도 내 학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공자나 맹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랑 한번 붙어보자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주장을 서인들이 들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자와 맹자는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인의 공격을 받아서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제거당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